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동해 유전 가능성을 분석한 아브레우 고문의 기자회견에 오늘 민주당은 가짜약 파는 약장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레우 고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 경사인데 이처럼 논쟁이 뜨거운 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혜원 기자의 보도 보시고 최종근 서울대 교수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액트지오의 법인 자격이 박탈된 적이 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개인 주택에 본사를 둔 기업에 국책 사업을 맡기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레우 고문이 가짜 약을 파는 약장수 같다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업을 맡기게 된 전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브레우 고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소규모 업체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분석하는 건 흔한 일이라며 20% 성공률은 높은 것이란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The largest discovery in the world in the last 20 years or 25 years is the Liza prospect in Guyana. The GECOS of Liza pre-drill was 16%.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도 이 정도 성공률이 나오면 다른 나라에선 좋은 일이 생겼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뜨거운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브레우 고문은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모든 건 시추를 해봐야 안다고 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탐사 시추 작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종근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 이야기부터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아브레우 고문 기자회견 내용 가운데 어떤 점에 좀 가장 주목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기자회견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동안에 이제 가지고 있는 의혹이라든지 어떤 궁금증 네. 그런 게 이제 어떻게 해소될까 네. 그런 것에 좀 관심을 가지고 봤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가장 미국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약간의 의혹은 아직 다 해결된 건 아니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의혹이 가장 해결이 안 됐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미국식 발표라는 것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저와 우리 팀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결과에 대해서 확신한다.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미국식으로는 그 가장 완벽한 대답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숫자가 있는데 네. 그 숫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명쾌하게 대답되지 못한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네, 그런 거는 근데 원래 공개를 안 하나요? 공개를 해도 되는데 지금 만약에 그걸 공개를 또 하면 또 증명을 해야 하거나 또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네. 아마 의도적으로 최종 숫자는 밝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이와 같은 거는 이제 상세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지만 내부 보고서에는 명확하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액트주의 회사랑 아브레우 고문에 대한 신뢰성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규모 업체에 저런 걸 맡겨도 되냐 이런 지적도 있어 와서요. 엑스모빌이라는 그냥 초대형 거대 회사에서 팀원에서 시작해서 팀장에서 그리고 최고 그룹장이라고 치프라 그러거든요. 그런까지 한 분이니까 우리가 다른 걸 우리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전문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고 이제 컨설팅 회사를 차려서 자기 사업을 꾸려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추 성공률이 20%라고 이미 알려진 바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물론 이제 실패할 확률도 80%이지만 맞습니다. 그 20%의 성공률이라고 하면 가이아나 광고 때보다 그때는 16%였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거보다 큰 수치다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석유 사업이라는 것 자체는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20% 정도면 국내에서 이루어진 석유 사업 전체를 보면 그 정도면 시추할 만한 충분히 높은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볼 만한 거고 이와 같은 모든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시추를 해서 확인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음에는 이제 실제 개발하고 생산으로 가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네. 그 모든 비용을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의사결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시추에서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오는 12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탐사가 시작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석유나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언제쯤 그건 가능한가요? 사실은 이제 석유를 시추해서 목표 심대에 도달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유공사는 빠르면 올 12월, 늦어도 내년 1월. 왜냐하면 시추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태풍이라든지 날씨가 나빠지기 전에 시추 작업을 이제 마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획상으로는 40일 내에 목포심도에 이제 도달하게 되고 이제 목포심도에 도달하면 이제 일단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종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9년 6개월의 중형이 내려지자 검찰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을 묻겠다면서 수사의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또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22대 국회 법사위원장은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자리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북한에 보내진 돈이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대가라는 점이 인정된 어제 같은 시각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과 성남FC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선고 소식이 전해진 뒤 이 대표는 휴정 시간에 휴대전화만 받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대북송금 선고에 대해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9년 6개월 실형 선고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북송금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대납 동기가 이재명과 이화영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했기 때문이란 사실이 확인됐다며 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면 4개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북송금 재판 결과에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이 있었다며 특검을 주장했고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국민의힘은 야당이 수사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법사위를 장악하여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의도.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고 최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이 맞물리면서 법사위원장은 22대 국회 원구성에서 양보할 수 없는 자리가 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국회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이 다음 주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한 날 경기도 파주 최전방을 지휘하는 육군 1사단장이 술판을 벌였다고 어제 JTBC가 보도해드렸습니다. 보도 하루 만인 조금 전 군이 해당 지휘관을 직무 배제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오늘 육군 상급부대인 지상작전 사령부는 지난 1일 북한이 남쪽으로 오물풍선을 살포할 때 음주회식을 한 제1보병 사단장에 대해 오늘부로 직무 배제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JTBC 보도 즉시 감찰을 진행해 우선 1사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겁니다. 육군은 지휘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군사 대비태세 유지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즉각 조치가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대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부적절한 행위로 해당 보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도 했습니다. 군 당국은 하루 전날 북한 오물풍선 가능성을 예고했음을 알고도 지휘관이 술판을 벌인 건 군기 문란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단장은 북한이 700여 개 오물풍선을 날려보내고 2시간이 지나서야 지휘 통제실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은 감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로 인사와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밀양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해온 유튜버가 관련 영상을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 모두 피해자들과의 소통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적 제재를 했다는 논란과 함께 자신의 유튜브를 위해서 피해자들을 이용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밀양시도 시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밀양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성범죄자들의 도시라며 밀양시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밀양시 SNS 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에게 밀양은 근처도 가지 말라고 교육하겠다. 무서워서 가겠냐 등 조롱 섞인 댓글이 수두룩합니다. 최근 유튜버들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뒤 벌어진 일입니다.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자 밀양시에도 불똥이 튄 겁니다. 인터넷 운영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게재해서 안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삭제할 예정들입니다. 후폭풍이 거세지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는 돌연 모든 영상을 내리고 계정 이름도 바꿨습니다. 피해자와 소통 끝에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5일 이후 피해자와 유튜버 간 소통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이라면 유튜버가 피해자에게 가해자 공개 허락을 받았다는 주장에 이어 또다시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상담소는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피해자가 희생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차 가해 논란에도 해당 유튜버는 오늘 채널 운영을 재개하고 가해자 신상 관련 영상 한 건을 새로 올렸습니다. 피해자 남동생이 공론화에 동의했다고 재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다만 영상을 내려달라는 피해자 여동생의 의견은 무시했다며 죄송하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어제 저녁 광주광역시 도심 번화가에서 50대가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접객권을 관리하는 이른바 보도방 업주들 사이의 갈등이 흉기 난동으로 번진 겁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몸싸움 끝에 차로로 밀려나온 두 남성. 흉기를 든 남성이 바닥에 나동그라진 남성을 여러 차례 찌릅니다. 또 다른 남성이 나타나자 이번엔 이 남성을 공격합니다. 놀란 시민들이 도망갑니다. 아직 해가 지지 않은 저녁 7시 25분 광주 첨단지구 번화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원래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어가지고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신고했었고 지금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흉기에 찔린 이들 중 한 명은 숨졌고 다른 한 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이들은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접객권을 공급하는 일명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최근 이 지역 상권이 부활하면서 새로운 보도방 업자들이 유입되었고 기존 유흥업소 관계자들과의 이권 다툼이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들은 사건이 벌어진 날에도 갈등 상황이 있었는데 기존 보도방 운영자인 50대 남성이 중재하러 나섰다가 모욕적 발언을 듣고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변에 가게 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형님 그래도 걱정도 되고. 경찰은 흉기를 든 남성이 미리 칼을 준비했던 점 등을 토대로 계획 범죄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미국 뉴욕주에선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소셜미디어를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기업들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중독적인 콘텐츠를 쏟아내지 못하게 막겠다며 나선 겁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7일 뉴욕주 의회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소셜미디어 규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SNS 기업들이 18세 미만에게 알고리즘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알고리즘이 지나치게 중독적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These algorithms feed off of kids' searches and data, bombarding them with content to keep them online as long as possible, no matter how much more anxious, depressed, marginalized, or simply distracted they feel afterwards. 법안에 따르면 SNS 기업은 부모 동의 없이 심야 시간에 미성년자에게 콘텐츠 알람을 보내면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 한 명당 최대 $5,000, 우리 돈 69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법안은 알고리즘이 아이들에게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로 유도한다는 비판 속에 나왔습니다. Just remind everybody, this is a nation-leading achievement that I believe will be replicated all over America. We're so very proud of that.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플로리다주는 아예 14세 미만이 SNS 계정을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업계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 의회는 특정 콘텐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마라톤 풀코스를 400번 완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뛰는 동반주자와 연결된 50cm 끈에 의지하고 뛰는데요. 60세 마라토너의 찬란한 레이스를 몽글터뷰 이상엽 기자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철인 담종도 시각장애 최초로 했고 그다음에 울트라 마라톤도 시각장애 최초로 했고 이번에 풀 400K도 시각장애 최초예요. 전국에 팬이 있어요. 이게 무슨 통이에요? 김치통이에요. 김치냉장고 김치통. 풀코스 1등을 한 사람도 이건 하나는 줘요. 맨 꼴찌 한 사람도 이거 하나 줘요.
60살 차승우 씨가 달립니다. 눈이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지만 불가능은 없습니다. 끝이 없고 빛도 없지만 인생은 여전히 찬란합니다. 학창 시절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한 뒤 섬유회사에서 일했는데 바늘과 실을 꿰 수 없었습니다.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언제나 홀로였습니다. 하지만 뛸 땐 여럿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23년간 마라톤 풀코스 42.19km를 400회 완주했습니다. 풀코스 처음 완주했던 순간, 그때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요. 진짜 막 4시간 12분에 처음 풀코스를 뛰었거든요. 마음이 벅차고 완전히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그때 느꼈어요.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건 동반주자 덕분입니다. 저와 카메라가 함께인 것처럼 시각장애인 마라토너도 이 사람과 함께 뜁니다. 올해 72살 김은기 씨입니다. 1951년 9월 18일 생 김은기입니다. 시각장애인과 동반주를 많이 했습니다. 서로 엇박자가 되면 서로 부딪히게 되죠. 서로 놓칠 때가 있어요. 50cm짜리 끈으로 양쪽에 손목에다 걸고 뛰면 박자가 안 맞아도 멀리 떨어지진 않죠. 2015년과 2017년 경북 영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누셨어요? 나무가 멋있는 게 있고 꽃이 이쁜 꽃이 폈다 얘기를 해주고 2년 후에 다시 뛰는데 저는 거기 지나면 멋있는 나무가 있던 걸 까맣게 잊고 있어요. 근데 가면서 앞으로 이제 15km 몇 킬로 남았다 하면은 여기 좀 더 가면은 멋있는 나무 있지 않냐 이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보지는 못하지만 제가 같이 얘기하고 설명해 준 거를 마음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경치를 마음속으로 새기는 거죠. 그래서 아직 함께 더 뛰고 싶습니다. 내가 더 행복하더라. 정말 제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승우야, 오랫동안 같이 달리다 보니까 내가 너한테 도움 준 것보다 내가 너한테 도움을 더 많이 받은 것 같다. 나도 내 몸 관리 지금 다시 해서 너하고 같이 동반주할 수 있도록 내 몸을 만들어 볼게. 차승우 화이팅! 동반주자 응원을 받고 차승우 씨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왜 오래 달리는지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의족을 신고 9시간을 10시간을 뛰는 분이 있고 팔이 없어도 뛰시는 분이 있고 휠체어에 아들을 태우고 밀면서 풀코스 완주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마라톤은 차별이 없어요. 출발지는 같지만 꼬링점은 틀려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해요. 늦게 들어와도 빨리 들어와도 아니면 천천히 걸어도 그게 진짜 마라톤 인생 같아요. 그래서 이 도전은 내일도 계속될 겁니다. 선생님께서 마주하는 언덕들이 일종의 오르막인데 선생님의 오르막의 끝은 어디일까요? 삶의 보람이 느끼잖아요. 제가 살아있다는 숨 쉰다는 그 느낌. 그 완주했을 때 그 느낌은 뛰어본 사람만 알잖아요. 계속 달릴 수 있으면 계속 달리고 싶고 아프지만 않고 건강하면 끝까지 달리고 싶어요. 싱가포르에서 7대0 시원한 승리를 선물한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팬들과 만났습니다. 훈련 내내 응원을 보내는 팬들에게 선수들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오선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00명의) 팬들은 선수들의 작은 손짓 하나하나에도 환호를 쏟아냈습니다. 어제 싱가포르에서 돌아온 우리 대표팀은 1시간가량 선수들은 손을 흔들기도 하고 엄지를 들어 보이며 팬들에게 화답했습니다. 일단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인 것 같고 사실 훈련하는 모습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7개월 만에 열린 축구대표팀 오픈 트레이닝에 선수들도 신이 났습니다. 유튜브에서만 봤었는데 이렇게 제가 직접 하다니 정말 영광스러운 것 같고요. 이렇게 많은 팬분들 앞에서 이렇게 훈련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리고. 어제 귀국한 대표팀은 하루 휴식 후 다시 훈련에 나선 건데 선발로 뛰었던 손흥민, 이강인 등은 가볍게 뛰며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훈련을 마친 선수들은 팬들에게 다가가 사인을 해주고 악수를 나누며 즐거운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아시아의 이제 강호는 역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비 없이 그냥 10대0으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7개의 그림 같은 골을 수놓으며 조 1위로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한 축구대표팀.
21살 막내 배준호부터 34살 주민규까지 데뷔골을 기록하며 승리보다 값진 우리 축구의 미래를 보여줬습니다. 부담을 털어낸 듯 편안한 얼굴의 주민규도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골을 넣었기 때문에 부담감도 사라졌고 또 이제 다음 중국전에서도 이제 그 전에 했었던 공격 포인트나 제가 할 수 있는 플레이를 잘 보일 수 있도록 좀 잘 준비할 생각입니다. 축구 대표팀은 사흘 뒤 중국을 상대로 안방에서 2차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중국을 이겨야 최종 예선에서 일본과 이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한국 여자 배구의 상징 김연경 선수가 17년 동안 달았던 태극마크를 내려놨습니다. 김연경의 마지막과 새 출발을 응원하는 동료들과 팬들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고 언제나 씩씩했던 김연경 선수는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연경의 유니폼을 입고 응원하는 팻말을 든 채 길게 줄을 선 관중들. 표정에 기대감과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은데 같은 세대를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김연경 선수 하면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요? 식빵!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화이팅! 화이팅! 17년간 태극마크를 단 김연경의 대표팀 은퇴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김연경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팬들과 함께했습니다. 강렬한 서브 에이스 후 환호를 유도하는가 하면 쉬는 시간에도 팬들과 어울렸습니다. 팬이라고 봐주는 것 없는 김 선수의 표정에 관중석에선 연신 웃음이 터져나옵니다. 경기는 팀 대한민국이 팀 코리아를 70대 60으로 이겼습니다. 김연경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은퇴라는 단어만 이야기하면 감정적이 된다고 했는데 특별 무대가 펼쳐지는 쉬는 시간에 이미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울컥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약간 얘기를 하니까 약간씩 올라오네요. 예. 우리나라 국가대표 태극기를 달고 정말 오랫동안 뛰었고 또 항상 이 태극마크를 꿈꾸면서 했던 그런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조금씩 그런 생각들이 지금 많이 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연경은 내일 동료 등 해외 선수 10명을 초청해 세계 올스타전 경기를 펼치며 은퇴 행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엔 맑을 거란 예보입니다. 전남과 경남 등 남부지방에는 낮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0도로 오늘보다 2, 3도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